매일 우리가 부엌에서 쓰는 물건들 있잖아요. 뭐 음식을 싸는 랩이나 반찬 담아두는 플라스틱 통 같은 거요. 네네. 이걸 쓰면서 이거 진짜 몸에 괜찮을까 하는 생각 아마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럼요. 아무래도 직접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다루니까 더 신경 쓰이죠. 맞아요. 근데 어떤 건 괜찮다고 하고 또 어떤 건 해롭다고 하니 정보가 많아도 뭐가 맞는지 헷갈릴 때가 많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궁금해하셨던 바로 그 지점, 주방용품의 안전성 문제를 좀 더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주로 참고할 자료는 화학 전문가이신 강상옥 교수님의 인터뷰 내용인데요. 이걸 바탕으로 매일 쓰는 주방용품 속에 숨어 있을 수 있는 환경 호르몬이나 미세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 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이건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하고 실질적인 답을 찾아가시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볼까요? 가장 흔하게 쓰는 것 중 하나가 역시 비닐랩이나 지퍼백 아닐까요? 맞아요. 특히 랩은 예전에 그 환경 호르몬 때문에 말이 진짜 많았잖아요. 네, 그랬죠. 그래서 저도 한동안 유리용기만 썼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요즘 나오는 제품들은 좀 다르다는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과거에 주로 문제가 됐던 건 PVC, 그러니까 폴리염화비닐 소재 랩이었어요. PVC? 네, 이 PVC는 원래 좀 딱딱한 플라스틱이라 이걸 부드럽게 만들려면 가소제라는 걸 넣어야 하거든요. 네. 근데 그때 쓰였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그게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 다시 말해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밝혀지면서 큰 논란이 있었죠. 실제로 생식 기능 저하랑 관련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래서 그 위험성 때문에 요즘 가정용은 다른 재질로 바뀐 거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마트에서 파는 가정용 랩이나 지퍼백 포장지를 보시면 대부분 P2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폴리에틸렌 약잔제요. PE요? 네, 이 PE 소재는 그 자체로는 열을 가하거나 뜨거운 음식에 닿아도 프탈레이트 같은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점에서는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PE 소재는 환경 호르몬 걱정은 덜어도 된다니 다행이네요. 근데요, 이 PE 지퍼백 같은 걸로 음식을 소분해서 냉동실에 많이 보관하잖아요. 그렇죠. 많이들 하시죠. 예를 들어 다진 마늘 같은 거 얼렸다가 바로 쓰려고 팍 뜯으면 꽁꽁 언 비닐이 막 찢어지면서 부스러기 같은 게 생기기도 하던데요. 이건 괜찮을까요? 바로 그 부분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건 환경 호르몬과는 좀 다른 문제인데요. 네. 꽁꽁 언 상태에서 비닐이나 지퍼백을 힘으로 확 잡아뜯거나 찢으면 그 충격으로 플라스틱 표면이 손상되면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미세한 플라스틱 조각들이 떨어져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미세 플라스틱이요? 얼어있는 걸 뜯는 과정에서요? 네, 그게 음식에 묻어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전혀 생각 못했던 부분일 수 있어요. 와, 정말 몰랐어요. 그럼 어떡하죠?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냉동실에서 꺼낸 직후에 바로 뜯지 마시고요. 찬물에 잠깐만 담가두세요. 찬물에요? 네, 1분도 채 안 걸립니다. 그러면 표면에 딱딱했던 비닐이 살짝 녹으면서 아주 부드럽게 열려요. 이렇게 하면 물리적인 힘으로 억지로 찢을 필요가 없으니까 미세 플라스틱 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찬물에 잠깐 담갔다가 열기. 이야, 이거 정말 실용적인 팁인데요. 꼭 기억해둬야겠어요. 네, 아주 간단하죠. 근데 말이죠. 집에서 쓰는 그 PE 랩은 좀 뻣뻣하고 잘 안 붙잖아요. 접착력이 약하고. 네, 그렇죠. 좀 불편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식당에서 배달 음식 받거나 마트 정육 코너에서 고기 살 때 쓰는 랩은 쭉쭉 늘어나면서 착 달라붙던데요. 재질이 다른 건가요, 역시?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PVC 랩입니다. 그게 PVC군요. 네, 배달음식점이나 마트 같은 업소에서는 여전히 그 신축성 좋고 밀착력 뛰어난 PVC 랩을 많이 사용합니다. 포장하기 편리하고 또 음식에 착 달라붙어서 보기에 좋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쓰는 거랑 느낌이 완전히 달랐군요. 음식에 쫙 붙어 있으니까 뭔가 더 신선해 보이는 효과도 있겠네요. 특히 정육 같은 경우가 그렇죠. PVC 랩으로 싸면 습기가 덜 차서 고기 색깔이 더 선명하고 신선해 보이거든요. 네네. 근데 집에서 쓰는 PE 랩으로 싸면 습기가 차서 표면이 좀 뿌옇게 보일 수 있어요. 이런 시각적인 차이가 소비자 구매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래서 유통업계에서는 여전히 PVC 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소에서 사용하는 PVC 랩을 여전히 그 프탈레이트 같은 가소제의 위험성이 남아있다는 의미네요. 네, 그럴 수 있죠. 특히 뜨겁거나 기름진 음식, 예를 들어 갓 배달 온 뜨거운 짬뽕이나 마트에서 사온 기름진 삼겹살 같은 게 랩에 직접 닿았다면 더 조심해야겠군요. 정확합니다. PVC라는 소재 자체의 특성상 가소제를 안 쓰고는 부드럽게 만들기가 어려워요. 국내 업체들은 인체에 유해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안 쓴다고는 하지만 수입품일 수도 있고 우리가 모든 제품을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또 설령 프탈레이트가 아니더라도 친환경 가소제라고 홍보되는 ATBC 같은 대체제 역시 최근 연구에서 잠재적인 독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이라는 이름표가 반드시 완전 무해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PVC 랩은 뜨거운 열이나 기름기랑 만나면 가소제가 음식으로 스며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특히 오랫동안 직접 닿아 있으면요. 가소제가 서서히 융출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배달 음식을 받으면 가능한 한 빨리 랩을 벗겨내고 다른 그릇에 옮겨 담는 겁니다. 아, 바로 옮기기. 네, 마트에서 사온 고기나 생선도 마찬가지고요. 집에 오자마자 PVC 랩을 제거하고 P랩으로 다시 싸거나 밀폐용기에 보관하는 이른바 랩가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랩가리. 네, 물론 배달보다는 직접 식당에 가서 드시는 게 노출 자체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네, 랩가리. 이거 중요한 습관이 되겠네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요즘 정말 많이 쓰는 실리콘 주방 도구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 실리콘요? 네. 실리콘 주걱, 뒤집개, 찜기, 심지어 도마까지 나오더라고요. 이게 또 의료용 보형물로도 쓰인다고 하니까 왠지 플라스틱보다는 훨씬 안전할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네. 그런 인식 덕분에 실리콘 주방용품 시장이 정말 커졌죠. 그리고 실리콘 자체가 비교적 안정적인 소재인 건 맞습니다. 일반적인 사용 환경, 그러니까 뜨거운 물에 삶거나 기름기 있는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대량으로 나온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의료용으로 쓰일 만큼 생체 적합성이 좋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품 설명 같은 거 보면 내열 온도 220도 이렇게 아주 높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온도까지는 전혀 걱정 없이 막 써도 된다는 뜻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오해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내열 온도 220도라는 표시는 그 온도에서 녹거나 타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그 이하 온도에서는 어떠한 변화도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실리콘 조리도구는 그 표시된 내열 온도보다 훨씬 낮은 온도, 예를 들어 160도 정도의 기름에서도 미세한 실리콘 입자가 떨어져 나올 수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네, 160도요. 오, 그럼 프라이팬에 기름 두르고 볶음 요리할 때 충분히 넘을 수 있는 온도인데요. 생각보다 낮은 온도에서 입자가 나올 수 있군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뜨겁게 달궈진 프라이팬이나 냄비 바닥에 실리콘 주걱이나 뒤집개를 계속 대고 있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계속 올려두면 안 되겠네요. 네. 음식을 젓거나 뒤집을 때 잠깐씩 사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조리 도중에 팬 위에 그냥 걸쳐두거나 오랫동안 담궈두는 습관은 좋지 않습니다. 필요한 순간에만 짧게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사용법뿐만 아니라 세척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다고요? 수세미로 너무 세게 닦으면 안 좋다는 이야기도 들은 것 같아요. 네, 실리콘이 겉보기엔 부드러워도 표면에 미세한 틈이나 흠집이 생길 수 있거든요. 거친 수세미로 강하게 문질러 닦으면 이런 틈새에 세제가 끼어서 남을 수가 있습니다. 아, 세제가 낄 수 있다고요? 네, 헹굼이 불충분하면 다음 요리 시 음식에 세제가 묻어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부드러운 스펀지를 사용하고 세척 후에는 흐르는 물에 정말 충분히 꼼꼼하게 헹궈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척이랑 헹굼까지 신경 써야 하는군요. 아, 그리고 저희 집에 냉동밥 데울 때 쓰는 실리콘 용기가 있는데요. 한 3년 넘게 썼더니 좀 낡은 느낌이 들어요. 이것도 계속 써도 괜찮을지 좀 찝찝하더라고요. 전자레인지의 그 마이크로파 자체가 실리콘 재질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음식이 담긴 채로 가열될 때 온도예요. 네. 냉동밥을 데우면 내부 온도가 100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이런 고온 가열과 냉각 과정이 반복되면 특히 오래 사용한 실리콘은 재질의 결합력이 약해지면서 표면에서 미세 입자가 떨어져 나올 가능성이 새 것보다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 역시 오래되면 재질이 약해지는군요.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건 아니네요, 이것도. 맞습니다.
어떤 소재든 영구적인 건 없죠. 실리콘 주방용품도 사용 빈도나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표면에 변색이나 변형, 흠집이 좀 심해지면 교체해주는 것이 안전을 위해 바람직합니다. 그럼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표시가 있는 그 PE 소재의 플라스틱 밤용기 있잖아요. 그것도 비슷한 관점에서 봐야 할까요? 이것도 오래 쓰다 보면 좀 불안하던데요. 네, 정확히 같은 맥락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PE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돌린다고 해서 환경 호르몬이 막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하지만 이건 역시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반복적인 가열과 냉각, 그리고 음식을 담고 푸는 과정에서의 물리적인 마찰 같은 걸로 시간이 지나면 재질이 약해지고 미세 플라스틱이 떨어져 나올 수 있습니다. 아, 심지어 음식을 숟가락 같은 걸로 긁어 담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마모가 일어날 수 있고요. 단순히 음식을 담는 행위만으로도요. 네. 따라서 이건 역시 표면에 흠집이 많아지거나 형태가 좀 변형되는 등 노후화의 징후가 보이면 교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주기적인 점검과 교체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실리콘이든 PE든 오래된 용기는 상태 봐서 교체하는 게 좋다는 거군요. 자, 다음은 알루미늄 호일입니다. 아, 호일이요? 네. 예. 예전에 정말 삼겹살 구울 때 불판 위에 깔기도 하고 김치나 남은 음식 싸둘 때도 많이 썼잖아요. 그렇죠. 캠핑 가서도 많이 쓰고요. 맞아요. 그런데 김치를 호일에 싸두면 가끔 구멍이 뽕뽕 뚫리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왜 그런 건가요? 네, 그 현상이 바로 알루미늄 호일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을 딱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알루미늄은 산이나 염분에 약하거든요. 아, 산이랑 염분이요? 네. 김치처럼 산도가 높고 염분이 많은 음식을 알루미늄 호일로 직접 감싸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호일이 부식되고 알루미늄 성분, 정확히는 산화 알루미늄 형태로 음식에 녹아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알루미늄을 먹게 되는 거네요. 알루미늄 섭취가 몸에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 몸에 들어온 알루미늄은 대부분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건강한 젊은 성인의 경우 일상적인 노출 수준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점차 약화되면 알루미늄을 배출하는 능력도 떨어지게 되고 체내에 조금씩 축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체내에 높은 농도의 알루미늄이 쌓이는 것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일부 연구에서는 신경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아, 따라서 굳이 불필요하게 알루미늄 섭취량을 늘릴 필요는 없겠죠. 결론적으로 김치, 장아찌, 식초가 들어간 무침 같은 산도나 염분이 높은 음식은 알루미늄 호일로 직접 포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유리나 다른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는 게 더 안전하겠네요. 네, 그게 더 나은 선택입니다. 호일 사용도 음식 종류를 좀 가려서 해야겠네요. 자, 이제 다시 환경 호르몬 이 얘기로 돌아가서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우리가 특히 더 경계해야 할 대표적인 물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앞서 잠깐 언급된 프탈레이트와 더불어 가장 잘 알려져 있고 그 유해성이 비교적 명확하게 밝혀진 물질이 바로 비스페놀 A, 줄여서 BPA입니다. BPA. 이름은 정말 많이 들어봤어요. 네, 이건 역시 대표적인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죠. 왠지 플라스틱 병 같은 데서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요. 물론 플라스틱 제품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일상에서 BPA에 가장 쉽게 그리고 비교적 높은 농도로 노출될 수 있는 경로는 의외로 통조림 캔입니다. 통조림 캔이요? 그 쇠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왜 거기서 BPA가 나오는 거죠? 캔 자체는 금속이지만 내용물이 금속에 직접 닿아서 부식되는 걸 막기 위해서 캔 안쪽 벽면에 코팅 처리를 하거든요. 맞아요. 반짝거리는 거. 그 북적거리는 막 같은 거요. 이 코팅 재료로 에폭시 수지라는 것을 흔히 사용합니다. 문제는 이 에폭시 수지를 만들 때 원료로 BPA가 많이 사용된다는 점이에요. 아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코팅 속의 BPA가 서서히 내용물, 특히 국물이나 기름 같은 액체 속으로 녹아나오게 됩니다. 캔 내부의 그 반짝이는 코팅이 문제였군요. 그럼 통조림을 먹을 때 BPA 노출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캔 속에 들어있는 국물이나 기름은 가급적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국물이나 기름이요? 네, 예를 들어 참치캔 속 기름, 몸에 좋은 카놀라유니까 다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바로 그 기름 속에 BPA가 녹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용물만 건져서 사용하고 국물이나 기름은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아, 국물이나 기름은 버리기. 이거 중요하네요. 또 다른 팁이 있을까요? 둘째는 제품의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건 그만큼 제조된 지 오래되었다는 뜻이겠죠? 네, 그렇죠. 제조된 지 오래된 제품일수록 BPA가 내용물로 용출될 시간이 더 길었을 테니 이왕이면 제조일자가 비교적 최분인 제품을 고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 유통기한 끝까지 남은 것보다 갓 만들어진 걸 고르는 게 낫다는 거군요. 이것도 생각 못했어요. 네. 그리고 셋째, BPA-free 라고 표시된 제품에 대한 맹신은 금물이라는 겁니다. BPA-free도요? 네. BPA가 문제가 되니까 제조업체들이 BPA 대신 비스페놀 S, BPS나 비스페놀 F, BPF 같은 다른 유사 화학 물질을 대체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 대체 물질들 역시 BPA와 구조가 비슷해서 비슷한 내분비계 교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머나. 즉, BPA-free가 환경 호르몬 프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표시만 믿기보다는 통조림 자체의 섭취 빈도를 조절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접근일 수 있습니다. BPA-free가 만능 해결책은 아니군요. 이거 참 오늘 주방용품 사용법에 대해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네, 좀 복잡하죠? 핵심만 다시 정리해보면 냉동식품은 꽁꽁 원채로 뜯지 말고 찬물에 살짝 해동 후 개봉하기. 네, 마트에서 사온 고기나 생선은 집에 오자마자 PVC 랩을 벗겨 랩가리 해주기. 그렇죠. 실리콘 조리도구는 뜨거운 팬에 너무 오래 두지 말고 세척 후 충분히 헹구기. 오래된 플라스틱이나 실리콘 용기는 미세 입자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 주기적으로 교체하기. 맞습니다. 김치나 장아찌처럼 산도나 염분이 높은 음식은 알루미늄 호일 사용 피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조림은 국물이나 기름은 버리고 유통기한 확인하고 BPA-free도 완전히 안심할 순 없다는 점까지. 와, 정말 기억해야 할 것들이 많네요. 네,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들이지만 어떤 소재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좀 덜고 조금 더 현명하게 주방용품을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완벽하게 모든 유해물질을 차단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노출을 줄이려는 노력과 주기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 설명 덕분에 주방용품에 대한 궁금증이 정말 많이 풀렸습니다. 막연했던 불안감 대신 뭘 조심해야 할지 딱 명확해진 느낌이에요. 다행이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주방이라는 공간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 시야를 우리 생활 전반으로 조금 넓혀보면 어떨까요? 생활 전반이요? 네. 예를 들어 매일 만지는 마트 영수증, 그 가멸지 코팅에 BPA나 BPS가 쓰이죠. 우리가 늘 들고 다니는 플라스틱 물병, 매일 바르는 화장품이 담긴 용기 등등. 아, 그러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주방 밖에도 생각해 볼 것들이 많군요. 네. 우리 주변의 다른 수많은 물건들 속에도 오늘 이야기 나눈 것과 비슷한 고민거리가 숨어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주방용품의 소재와 사용법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갔던 것처럼요. 네. 우리 주변의 다른 물질들에 대해서도 이건 뭘로 만들어졌을까? 이건 어떻게 사용하는 게 더 안전할까? 하고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잠재적인 노출을 인지하고 줄이려는 작은 노력들이 모여 결국 더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립니다.